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날짜를 며칠 안에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북한 문제를 끝내고 싶다고 처음 밝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빅딜 가능성이 높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백악관이 북미 정상회담 최종 후보지 가운데 평양은 없다고 밝히면서 판문점 개최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북미 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리면 남북미 회담도 곧바로 진행돼 예상보다 빨리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라며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없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각에서 주한미군 철수 논란이 불거지자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겁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집에서 비밀의 방이 여러 곳 발견됐습니다. 관세청은 조 회장 일가가 이곳에 밀수품을 숨겼다는 제보를 받고 현재 압수수색 중입니다. 경찰은 조 회장의 막내딸 조현민 씨가 폭행 혐의를 부인하자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의 하청업체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조원에 대해서 노조를 탈퇴했다며 실적으로 보고한 자료를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가 가학행위까지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해당 교수로부터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했다는 다른 학생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국회의원 정치자금 사용에 대한 JTBC 보도를 오늘도 이어갑니다. 후원금으로 주차 위반 과태료를 내거나 자신이 속한 직능단체 회비를 낸 경우도 많았습니다. 모두 선관위가 부정 사용으로 규정한 것들입니다. 동해 북방 한계선에서 1.8km 떨어진 우리나라 동해안의 최북단 저도어장입니다. 이곳에도 최근 중국 어선 등의 영향으로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남북 공동 어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의 첫 무대를 며칠 내로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회담에서 평화를 원하고 북한 문제를 끝내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한 가지씩 풀어놓고 있는 상황인데 분명한 것은 한 걸음씩 긍정적인 방향으로 더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내놓은 말들은 이달 말 열릴 북미 정상회담의 물밑 조율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빅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평화의 이정표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회담 장소와 날짜를 며칠 내로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끝내고 싶다는 희망도 나타냈습니다. I appreciate it, but the main thing is to get it done. I want to get it done.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의제 조율이 상당히 무르익었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큰 문제도 잘 해결될 것 같다며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비핵화의 사전 단계로서 핵시설 사찰 검증과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안 등 이른바 빅딜 타결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내 핵시설을 어디든 봐도 좋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나온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관대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자신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언급한 데 대해 아주 좋게 말해준 것 같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와 백악관 모두 북미 정상회담 후보지에 평양은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판문점 개최가 더욱 유력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남북미 회담이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데 청와대는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통화 때 후보지로 거론한 두세 곳 중에는 평양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관계자도 평양은 고려,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평양이 후보지에서 사실상 제외되면서 판문점 개최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이 경우 판문점에서 북미 회담에 이어 남북미 3자 회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남북미 회담이 곧바로 열리면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종전선언 논의가 당사국들이 모인 가운데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전선언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면 다음 단계인 평화협정 전환 논의 시점도 앞당겨집니다. 청와대는 중국을 포함하는 4자 회담은 종전선언 이후 평화협정 전환 논의 때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이런 점을 고려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에게 판문점 개최를 설득해왔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이처럼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와 시기 등을 두고 저울질이 한창인 가운데 주한미군 철수 논란이 갑작스럽게 불거졌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특보의 기고문 귀절이 발단이 됐는데 청와대가 곧바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와 함께 이 얘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승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문정인 특보의 주한미군 철수 관련 발언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문정인 특보가 외교안보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나온 대목인데요. 평화협정 관련 언급을 하는 부분에서 평화협정 체결 후에는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빌미가 됐습니다. 이 대목을 두고 일부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입장을 냈습니다. 네, 청와대는 긴급 브리핑을 갖고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이고 평화협정 체결과는 상관이 없다는 문 대통령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문 특보에게 전화를 해서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6월 한미연합훈련 축소 논의 가능성 발언과 관련해서 문 특보에게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도 문 대통령은 여러 아이디어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언급만 내놨습니다. 그 이후 문 특보 관련 이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청와대는 학자 개인의 표현의 자유다 이런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주의 조치를 한 셈입니다. 예, 곧바로 이렇게 진화에 나선 배경, 직접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의 성공은 미국과의 신뢰 구축이 관건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담을 앞두고 자칫 미국 측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기 전에 일찌감치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겁니다. 또 남북 정상회담이나 고위급 회담 등에서 북한이 과거와 달리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북미 대화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이 문제를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청와대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앞뒤 맥락을 좀 보면서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따 팩트체크해서 그 실현 가능성과 함께 앞뒤 맥락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미 정상회담까지 개최가 유력해지면서 눈길이 판문점으로 쏠리고 있죠. 지난 남북 정상회담 내내 우리 측에서 촬영한 판문점은 많이 보셨습니다. 북한이 어제 자신들이 촬영한 정상회담 기록 영화를 내보냈는데 여기에는 그동안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판문점의 북측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선화 기자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탄 차가 대전차 방호벽을 통과합니다. 호위 차량은 김 위원장 차량 앞에 한 대, 뒤에 세 대가 배치됐습니다. 양옆이 철조망인 길을 지나면 72시간 다리가 나옵니다. 1976년 이른바 도끼만행 사건 이후 72시간 만에 지어진 다리입니다. 지난해 북한 병사 오청성 씨가 귀순한 뒤 생긴 철문은 평소엔 굳게 닫혀 있었지만 이날만큼은 활짝 열렸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판문점 개최가 확정되면 김 위원장이 한 번 더 되밟아와야 할 길입니다. 노란색 낡은 군사분계선 표지판도 눈에 띕니다. 북측에서 보이는 면엔 한글과 한자로 쓰여 있는데 우리 측에서 바라본 뒷면엔 한글과 영어로 표기돼 있습니다. 평양에서부터 170km를 쉼없이 달려왔을 김 위원장의 차는 판문각 앞에서 멈춰섭니다. 판문각은 김 위원장이 집권 직후였던 2012년 초 현지 시찰을 나와 남측을 경계하며 바라봤던 전망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바라본 자유의 집과 T1, T2, T3 새 건물의 북측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이 길을 따라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뒷모습도 담겼습니다. 모두 우리 언론은 담을 수 없었던 각도의 영상입니다.
판문점 회담이 성사되면 역시 같은 장소에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첫 악수를 나눌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일부 일정이 군사분계선 북측에서 진행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일대 북한 땅을 딛는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어제 저희 뉴스룸은 김정은 위원장이 한 달 전 방북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북한 핵시설 어디든 다 봐도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내용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 과정에 사찰과 검증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한미 당국자들의 발언으로 볼 때 북한의 이른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남북미 사이의 구체적인 조율이 이미 본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도 과거와 달리 완전한 비핵화라는 내용을 반복해서 보도하는 등 변화된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제작한 남북 정상회담 기록 영화입니다. 39분 길이의 이 영상물 중반부에 판문점 선언문이 나옵니다.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엄숙히 천명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비핵화 문구를 그대로 보여줬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필 서명도 이어서 나옵니다. 이 기록 영화는 이틀간 7번 방송됐습니다. 앞서 아나운서가 판문점 선언 전문을 낭독한 영상은 8차례 반복됐습니다. 북과 남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조선 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나흘간 비핵화는 시각적으로 21차례 노출됐고 육성으로 24번 전파를 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튿날부터 북한 주민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완전한 비핵화를 반복해서 들은 겁니다. 정상회담이 있던 2000년, 2007년이나 비핵화 의지를 보인 2008년 영변 냉각탑 폭파 당시와도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동시에 경제 관련 보도를 잇따라 쏟아내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의지를 대내외에 강조하는 동시에 경제건설 총력으로 정책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지금 마음이 급한 나라가 또 있는데 바로 중국입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취임 6년 만에 처음으로 오늘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북핵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 중국도 참여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려 온 것이 주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은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중국 외교부장의 방북은 2007년 양제치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며 왕이 역시 부장 취임 6년 만에 첫 방북입니다. 왕 부장의 방북은 북미 정상회담 사전협력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에 중국이 빠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방문이란 점입니다. 판문점 선언에 언급된 사자회담에 중국의 참여를 요구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他可能会希望这个直接进行四方会谈所以这也是他中国想和朝鲜进一步协调的地方. 시진핑 주석의 북한 답방 시기도 핵심 의제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이 간섭을 기피할 것을 우려합니다. 당장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설명도 형식적인 성격에 그칠 거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왕이 부장의 면담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이 방북한 오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중국은 마땅한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회담이 성공할 경우 시진핑 주석의 북한 답방이 한국 연쇄 방문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자, 이제 늦어도 5월 말이면 만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과연 어떤 장면들을 연출할 것이냐 이것도 관심사죠.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은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하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해 왔는데 햄버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의외의 장면들이 나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평양의 한 레스토랑입니다. 코코아 향 탄산 단물이란 음료가 눈에 띕니다. 북한식 콜라입니다. 북한식 햄버거도 있습니다.
고려항공이 외국인들에게 내놓은 기내식입니다.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이런 음식들이 만찬에 오를 수 있습니다. 남북 정상 만찬 때 평양냉면처럼 햄버거와 콜라가 가교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국면에서부터 이런 구상을 밝혀왔습니다. If he came here, I'd accept him. We should be eating a hamburger on a conference table. 술을 마시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콜라 건배를 할지도 관심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무실 책상 위에 콜라 주문 전용배를 설치했을 정도로 콜라를 즐깁니다. 앞서 지난해 한미 정상 만찬 때도 콜라잔을 들고 건배를 했습니다. 마침 스위스에서 오래 유학 생활을 한 김 위원장에게도 햄버거와 콜라는 낯선 음식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남북 정상은 지난 회담에서 장성급 군사회담을 여는데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은 현재 회담의 시기와 의제를 검토 중인데 이 중에 의제와 관련해서는 서해상에서 남북 함정 간의 직접 교신을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차례 서해교전 이후에 생겼던 핫라인인데 10년 동안 끊겨 있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1999년과 2002년 서해상에선 연평해전이 벌어졌습니다. 북한 정비정이 북방 한계선을 넘어오면서 우리 해군과 충돌한 겁니다. 북측 피해가 더 컸지만 우리 장병도 많이 숨지고 다쳤습니다. 이후 남북은 2004년 이런 충돌을 막기 위해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와 북한의 남포 서해함대 사령부에 한 라인을 연결했습니다. 서해상 남북 함정 간에도 한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국제 공용 주파수를 이용해 직접 교신했던 겁니다. 우리 함정이 한라산이란 교신명을 써 신호를 보내면 북한 함정에서도 바로 백두산이란 교신명으로 답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북측이 응답을 거부하면서 이 한 라인은 끊어졌고 10년 동안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달 열리는 장성급 회담에서 서해상 함정 간 교신을 복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주파수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통신선을 손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군은 북한이 과거 일방적으로 교신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 함정 간 호출엔 반드시 응하도록 응답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지난달 27일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는 세계 이목이 집중이 됐죠. 이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회담의 내용만큼이나 형식을 준비하는데도 공을 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와대가 이 준비 과정에 있었던 일을 보여주는 짧은 동영상, 그러니까 영화로 치자면 메이킹 필름을 공개했습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청와대 직원들이 남북 정상이 처음 만나는 자리를 체크합니다. 대역까지 써서 위치를 잡는데 그 모습을 북한군이 유심히 지켜봅니다. 두 정상을 사열 때까지 호위할 전통 의장대도 동선을 맞춰봅니다. 의장대는 대기할 위치를 줄자로 정확히 표시합니다. 동선도 미리 다 잡아놓은 겁니다. 평화의 집 환송 공연을 위한 임시무대 설치에도 품이 많이 들었습니다. 화제가 됐던 이른바 독도 디저트도 혹시 뚜껑이 안 열리는 건 아닌지 사전 시험을 거칩니다. 청와대 직원들은 판문점으로 향하는 문 대통령을 배웅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손길을 거쳐 남북 정상회담이 탄생했습니다. 이제 만났으니 헤어지지 맙시다. 다시는 이 순환의 역사, 고통의 역사, 피눈물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맙시다. JTBC 이성대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진전되는 상황에 90% 가까운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수층에서도 80% 이상의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어제 저희들은 보도를 해드렸는데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홍준표 대표가 만든 지방선거 슬로건을 바꾸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슬로건은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위장 평화회담이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북핵 폐기가 없는 정상회담은 위장 평화회담에 불과하다. 절대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자신이 옳다며 자신에게 쏠리는 비판을 모두 정치적 행위로 보기도 했습니다. 남쪽의 의원 언론들도 나를 비난. 심지어 요즘 와서는 당내 극히 일부 남아있는 잔박들도 나와서 여기에 동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선 국민의 88%, 보수층에서도 80% 이상이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여론에 민감한 후보들 사이에선 홍 대표가 직접 지었던 선거 후보 교체 요구가 나왔습니다. 그런 슬로건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미국 하원에선 공화당과 민주당이 함께 북미 회담에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지지한다는 결의안을 제출해 우리 정치권과는 대비를 보였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15시간 동안의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광고 대행사 직원들과의 회의에서 이들을 향해 유리컵을 던지지 않았고 음료를 뿌리지도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전면 부인하고 나서자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웃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폭행이나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저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조 씨는 15시간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수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사람 쪽으로 던진 적은 없으세요? 네, 사람 쪽에 던진 적 없습니다. 음료가 든 종이컵도 음료를 뿌린 게 아니라 손등으로 밀쳤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고 대행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자신이 해당 업무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고 본인의 업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혐의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조 씨가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곧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JTBC 이상혁입니다. 비밀의 방,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비밀 공간이 오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집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관세청은 여기에 조 회장 일가가 밀수품을 숨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9시간째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 중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관세청이 약 열흘 만에 조양호 회장 집을 또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집에 겉으로는 잘 안 보이는 비밀의 방이 있다고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조 회장 일가가 밀수품을 이 비밀 공간에 숨긴 걸로 의심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밀 공간이 여러 곳 드러났습니다. 마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보통 사람들은 눈치채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 놓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여름에도 에어컨을 튼 것처럼 시원해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드라이아이스 방이라 불렀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 비밀의 방에 고가의 미술품이나 비자금을 숨겨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세청은 현장에서 수상한 물품을 발견하면 바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입니다. 오늘 조 회장 집을 비롯해 인천공항 대한항공 수화물 서비스팀 등 총 5곳에서 30명의 수사관이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 회장 일가의 밀수 의혹과 관련해 세 번째 벌어진 압수수색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또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경영 방식이 승객 안전에 위협이 됐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종사들이 운항하는 도중에 신용카드 조회 업무에 시달렸다는 폭로입니다. 기내 면세품을 팔기 위해 카드를 조회하는 일을 조종사들에게 맡긴 겁니다. 항공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대한항공 조종사가 기내 통신 장비에 숫자를 입력합니다. 기내 면세품을 사려는 승객들의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해 도난당하거나 복제된 카드인지 조회하는 모습입니다. 통신이 가능한 장비가 조종석에만 있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카드 날짜, 이름, 유효기간을 적어와서 조종사의 그 A카스라는 장비, 그 데이터 통신 장비를 통해서 확인을 해달라고. 비행기 운항에 집중해야 하는 조종사들이 면세품 판매 업무를 보게 된 겁니다. 사측에서 $500가 넘는 면세품을 구입하면 승객 카드를 조회해 위조 카드 결제를 막으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처음 지침이 내려온 건 지난 2014년 7월. 조현아 씨가 객실 승무 본부장이던 때라고 합니다. 조종사들은 이런 지침이 승객 수백 명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간에 하나 들어오게 되면 조종사들이 다른 걸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비행 안전을 바로 무슨 일이 생기면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착륙 도중 조회 요청이 들어오면 조종에 집중하기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회사 측이 착륙 40분 전까지만 카드 조회를 하라고 지시했다지만 중국이나 일본 등 1시간 이내 단거리 노선에선 불가능했습니다. 단거리 노선 같은 경우는 식사 서비스 끝나고 면세품 판매하면 강한 시점에 이게 몰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조종사들에게 1년 넘게 이 같은 업무를 맡겼다가 2015년 9월 해당 지침을 폐기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대한항공에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드루킹 김모 씨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경수 민주당 의원을 모레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앞서 경찰 조사를 받은 김 의원의 전 보좌관은 드루킹 측에서 받은 500만 원에 대해서 편하게 쓰라고 해서 받은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김 의원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경찰이 오는 4일 오전 10시 김경수 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드루킹 김모 씨의 댓글 조작을 알았거나 지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의원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소명하겠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한모 씨가 드루킹 측에서 받은 500만 원이 인사청탁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입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한 씨는 편하게 쓰라고 해서 받은 돈이었다면서 개인적으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빌린 돈이라는 기존 주장을 번복한 겁니다. 다만 돈 거래에 대해서 김 의원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드루킹 김 씨가 김 의원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다는 변호사 2명도 내일 참고인 신분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드루킹 김 씨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7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에 올라온 정부 비판 댓글의 공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재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동네 슈퍼에 물건을 사러 갔던 70대 노인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건장한 젊은이가 이유 없이 발로 차고 때렸고 노인은 얼굴뼈가 부러졌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파란 옷을 입은 노인이 슈퍼마켓에서 걸어 나옵니다. 몇 초 뒤 골목에서 건장한 남성이 괴성을 지르며 뛰어오릅니다. 노인에게 발차기를 한 겁니다. 몸이 부딪힌 차는 충격으로 사이드 미러까지 부서집니다. 노인이 비명을 지르며 피해보지만 또 넘어집니다. 남성은 폭행을 이어갑니다. 몇 분 뒤 남성은 잠시 슈퍼마켓에 들렀다 골목 안으로 사라집니다. 피해자는 슈퍼에서 나와 일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골목에서 날아든 발차기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5m 정도 더 끌려가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눈 주위 뼈가 부러져 전치 6주를 진단받았습니다. 오늘 경찰에 긴급 체포된 가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가해자는 30대 후반으로 특정한 직업이 없습니다. 피해자와 한 동네 주민이었지만 서로 교류는 전혀 없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또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는데 오늘 상황은 좀 더 심각합니다. 대학가의 미투 폭로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교수가 성폭행뿐만이 아니라 가학행위까지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와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가 성폭행에 더해 가학행위까지 했다는 폭로가 나온 건데요.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전해드리기 어려운 상황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 학생들이 처음 나섰고 학교가 자체 진상조사를 한 후에 직접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해당 교수에게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했다는 다른 학생들의 증언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연구실 문이 메모지로 뒤덮였습니다. 서울성신여대 사학과 A 교수가 제자를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학생들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붙인 겁니다. 앞서 지난 3월 한 졸업생이 학교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알렸습니다.
학교는 자체적으로 조사에 나선 뒤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직접 경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성폭행뿐만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뺨을 얼굴이 돌아갈 때까지 세게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서 피해자분이 기절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까지 목을. 다른 학대도 있었다고 합니다. 힘으로 이제 얼굴을 이렇게 못 움직이게 잡고 가래침을 뱉으셨어요. 그때는 너가 내 노예가 되는 거다. 너는 더러운 이다. 해당 학과 학생들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최근 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이후 해당 교수가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제보가 수십 건 들어왔습니다. 너 참 흥미롭다.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 1대1로 면담을 하는 상황에서 손을 잡는다거나. A 교수는 학교 측에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진은 교수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했지만 일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곧 A 교수를 소환해 성폭행은 물론 가학행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만민중앙교회 지도자 이재록 씨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을 신청하기 하루 전까지도 추가 피해자가 계속 나와서 경찰에서 이 씨의 혐의에 대해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의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립니다. 첫 피해자가 고소장을 낸 지 약 한 달 만인 어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20년 넘게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상습 준강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여신도들을 개인 거처에 부른 것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 신청 하루 전까지도 이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추가 피해자가 나타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례지만 이 씨 혐의에 대해 상습성을 증명할 고리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 씨가 천국에 가려면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고 집단 성관계도 요구했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삼성 관련 소식입니다. 설립 후에 줄곧 적자를 내다가 단숨에 흑자로 돌아서고 이듬해에는 바로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례적인 성장 과정을 놓고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금융감독원이 특별 감리를 벌인 끝에 이 회사가 분식 회계를 했다고 잠정 결론을 냈습니다. 삼성 측은 반발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서 벌였던 일련의 작업 중에 하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삼성 측이 바로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는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 심상정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찬 기자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된 이후 매년 대규모 적자를 냈습니다. 그러던 2015년 단숨에 1조 9천억 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거래소에 상장됩니다. 이 회사가 갑자기 흑자를 낼 수 있었던 건 장부가 3천억 원이던 자회사 가치를 4조 8천억 원으로 재평가해 회계장부에 반영하면서입니다. 금감원은 이 과정을 분식회계라고 판단했습니다. 곧 열릴 증권선물위원회에서도 같은 결론이 날 경우 상장 폐지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금감원이 시민단체가 제기해온 의혹을 확인하면서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과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는 제일모직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제일모직이 삼성물산과 합병할 당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명분 중 하나가 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회계 처리는 국제 기준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2016년, 그러니까 2년 전인데 그 당시에 처음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의혹을 제기했고 오늘 분식 회계를 하지 않았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네. 회사의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의 가치가 분식 회계로 부풀려졌다라는 건데 이것이 2015년 그러니까 승계 작업과 연관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거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2015년 7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게 된 결정적인 근거가 바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래성장 가치거든요. 예. 제가 2016년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투자회의록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그 미래 가치가 굉장히 고평가됐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나름 안심하고 거기에 주주로서 찬성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년 동안 누적 적자가 누적 결손금이 한 5천억까지 되는 그런 그 자본 잠식 기업이었습니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고평가 문제 잠깐 좀 보자면 가치 평가가 그 당시에 갑자기 달라질 만한 특별한 이유는 좀 있었습니까? 금감원의 이번 특별 감리에서 그럴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예. 단지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회계 처리를 위해서 그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을 평가해 본 것밖에 없는데 예. 갑자기 이제 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종속기업은 장부가로 평가를 하고 또 관계기업은 이제 시장가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예. 그렇게 됨으로써 이 기업의 그 자산 가치가 17배나 폭등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4년 적자 기업이 초우량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좀 판단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이런 장부 평가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를 대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그것이 허위로 금감원 특별감리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부인이 인정을 했다면 이 외부 감사인이 만든 그 감사 조서에 적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흑자 기업으로 탈바꿈한 것은 그 회계 처리 기준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예. 그 근거가 적시돼 있어야 하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내용이 전혀 적시돼 있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적시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국제회계 기준에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그 당시 그 해명 자체가 거짓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혹시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감사 조서를 확인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회계법인의 감사 조사를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예. 다만 이제 이 자료의 공개는 이제 제가 이 특별 감리를 요구한 당사자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금감원으로부터 곧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 보고를 받은 후에 필요하다면 공개 여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금융감독원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감독원에서 그 판단하는 것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년 적자 기업에서 초우량 기업으로 전환된 이 회계 처리 기준의 변경이 불법이다 이렇게 예. 보는 것이고요. 그 근거가 외부 감사인의 감사 조서에 그 근거가 적시되어 있지 않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회계가 조작이 된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삼성이 개입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금감원의 결과가 금융위원회의 감리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이 되게 되면 예. 이재용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는 그 원점에서 재검토가 돼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듣겠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2014년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조 탄압에 항의하면서 노조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노조원이 근무하던 하청업체의 대표는
노조원 한 명이 탈퇴를 했다면서 이걸 실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원의 죽음마저도 노조 파괴 공작의 성과로 취급한 겁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을 보지 못하겠다. 지회가 승리하는 날 화장해달라. 2014년 5월 삼성전자 서비스 양산센터의 노조 분회장 염호석 씨가 남긴 유서입니다. 당시 양산센터는 노조원들에게 일부러 일감을 주지 않는 등 탈퇴 압박을 가했는데 염 씨는 이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서비스의 내부 자료엔 노조 탈퇴 실적의 일환으로 염 씨의 이름까지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산센터 대표 도모 씨가 탈퇴시킨 4명 가운데 1명으로 염 씨도 넣은 겁니다. 당시 전국 100여 개 하청업체 대표들은 노조원 탈퇴 현황을 매주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도 씨는 또 염 씨 유언대로 노조장으로 장례가 치러지면 사회적 파장이 커질 것을 우려한 본사의 지시대로 유가족에게 6억 원을 건네 시신을 몰래 탈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도 씨가 다른 하청업체 대표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조 와해 작업에 나섰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검찰은 삼성전자 서비스가 노조 사찰을 위해서 본사 직원을 마치 하청업체 직원인 것처럼 위장 출근시켰던 정황도 포착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언더커버라고 부르는데 이 언더커버 직원을 심어서 노조 내부의 정보를 수집했던 것입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본사 직원인 A씨는 2013년 12월부터 하청업체인 강원도 춘천센터로 출근했습니다. 다른 지역 센터보다 노조 가입률이 높았던 춘천센터에 직접 가서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이라는 지시를 받은 겁니다. A씨는 하청업체 소속의 내근 직원인 것처럼 오전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며 노조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어떤 인물이 노조 활동에 적극적인지, 또 노조 내부 회의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정리한 A씨의 보고서는 본사로 직접 보고됐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 서비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같은 보고서를 확보하고 최근 A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가 생긴 뒤 본사 직원이 하청업체에 직접 출근한 사례는 A씨가 유일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에서 공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공천에서 떨어진 이들이 당 지도부를 찾아서 항의하는 것은 기본이고 자해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여당의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공천이 곧 당선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당내 경쟁이 그만큼 과열되고 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민주당 최고위 한 남성이 회의장 밖으로 쫓겨납니다. 뭐라니까? 당의 전략공천 결과에 반발한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입니다. 야, 내가 1년을 준비했어. 전략공천 철회하고 경선시켜주세요. 이게 촛불 정신의 민주당입니까?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와 중랑구 두 곳에 기초단체장 후보를 전략공천으로 확정하자 경선을 준비하던 이들이 반발한 겁니다. 또 다른 예비 후보는 민주당사 앞에서 삭발까지 했습니다. 아무런 원칙도 공정성도 없는 공천입니다. 전략공천 결과가 나왔던 이틀 전에는 추미애 당대표를 찾아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서울 강남구에서도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경선이 아닌 전략 공천을 해달라며 무릎을 꿇기도 했습니다. 여당의 높은 지지율로 인해 당내 경쟁이 격화되면서 공천을 둘러싼 내용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분당 차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석 달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 사고가 의심되지만 환자 가족들에게 병원은 잘못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 병원에서 발생한 배우 한예슬 씨의 의료 사고 때 2차례나 공개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뇌종양으로 투병 중인 이민영 씨는 지난 1월 말 분당 차병원에서 머리에 삽입하는 가는관, 션트를 교체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다 끝나고 나오면서 출혈이 있으니까는 지켜본다고 중환자실 간 거예요. 다음 날부터 상태가 더 악화됐지만
병원 측은 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언니 눈이 완전히 너무 이상한 거예요. 계속 똑같은 대답만 돌아오는 거예요. 괜찮다, 자고 있는 거다. 결국 뇌실에 피가 차올라 이틀 만에 응급수술을 했습니다. 그 뒤로도 6차례 수술이 이어졌지만 민영 씨는 아직 혼수 상태입니다. 가족들은 첫 수술 후 제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주장합니다. 처치뿐 아니라 환자 관리도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아예 흠뻑 다 젖었어요. 네, 등 쪽까지. 그래서 제가 더 열받았던 거예요. 하지만 병원 측은 수술에 문제가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회진 때도 문제점이 전혀 감지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당일 CT 촬영에서도 약간은 출혈이 확인됐으나 뇌를 압박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차병원은 지난달 한예슬 씨의 경우 이례적으로 빠른 사과와 함께 보상까지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환자들에겐 그저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진상. 경북 경주의 한 피자 프랜차이즈 매장 점원이 고객 영수증에 적은 글입니다. 할인이 되는지 여러 차례 물어봤다는 이유였습니다. 본사가 사과문을 올리고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먹는 할아버지다. 진상이다. 경북 경주의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고객에게 발행한 영수증에 적힌 말입니다. 원래 이 자리엔 특정 재료를 빼달라는 등 고객의 취향을 적는 곳입니다. 이 문구를 적은 사람은 이 피자 가게의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이 매장의 단골이었던 고객이 과거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 번 물어봤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아버지가 받아온 영수증을 본 자녀가 이 내용을 SNS에 올렸습니다. 글이 일파만파 퍼졌고 소비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엄청 기분 나빠요. 지금 생각해도. 그럴 수도 있죠. 연세 드시면. 파문이 커지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지장님하고 이제 점주님하고 주소지로라도 찾아가서 일단 사과드리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욕설 문구를 적은 아르바이트생은 현재 퇴사한 상태입니다. 본사 측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지점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8명의 희생자를 낸 전남 영암 미니버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SUV 차량과 충돌하기 전부터 갈짓자로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걸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잘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좌우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갈짓자의 움직임이 점점 커지더니 SUV 승용차와 충돌 알림 소리가 납니다. 크게 휘청인 버스는 왼쪽으로 넘어집니다. 오른쪽 가드레일을 뚫고 인삼밭 쪽으로 처박힙니다. 이 과정에서 가로등과 가로수를 잇따라 들이받으며 추가 충격이 이어졌습니다. 영암경찰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영상과 현장 상황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분석 중입니다. 최초 충돌 지점, 속도 등을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현장 재구성을 위해 3D 스캐너와 드론도 동원됐습니다. 합동조사반은 사고 차량인 미니버스 제동장치 등의 결함 여부도 살펴봤습니다. 분석 결과는 이달 중순쯤 나올 예정입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78살 김모 씨 등 8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모두 나주시 반남면과 영암군 시종면에 사는 70, 80대 노인들입니다. 지척에 있는 두 마을은 하루 종일 침통한 분위기였습니다. 친척이자 이웃 사촌인 2명의 노인은 빈소도 나란히 차려졌습니다. 막내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세상을 떠난 어머니 소식에 유가족들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꼴포명이나 이렇게 다니시고 꽃을 거시라고 했더니 일하는 얘기가 안 있어요. 일부 유족들은 고령자들에게 새벽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시킨 것이 부당하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이 지명해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이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는 게 세금 낭비라고 주장했던 것이나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조사를 막으려 했던 것 등이 모두 잘못이란 겁니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은 잘못을 인정한다면 물러나는 게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조사하기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가 시작되기 전 황전원 의원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새누리당이 지명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1기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이번 사회적 참사 특조위엔 자유한국당 지명으로 들어왔습니다. 황 의원은 1기 세월호 특조위원 시절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조직적으로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하고 위법하게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역할을 함으로써 앞서 황 의원은 1기 특조위 출범 당시 공개석상에서 세월호 참사 조사가 세금을 낭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예산 요구에 대해서 납득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특조위가 청와대 7시간 의혹을 조사하려 할 땐 다른 여당 추천 의원들과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그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황 의원은 이 같은 행적에 대해 공개 사과를 한 뒤 이번 특조위에서 독립성을 침해하거나 진상조사를 방해하면 바로 사퇴하겠다는 서약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황 의원이 잘못을 인정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여 있는 페이스북이 새로운 앱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남녀를 연결시켜주는 데이팅 앱입니다. 페이스북은 이용자 정보 관리에 자신 있다는 입장입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가 넥타이를 풀고 평소 모습으로 공식 석상에 섰습니다. 페이스북의 새로운 사업인 데이팅 앱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I want to be clear that we have designed this with privacy and safety in mind from the beginning. 개인정보 제공자로부터 사전에 정보의 수집, 이용 등에 대해 철저히 동의를 얻겠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옵트인 방식입니다. 데이트 기능은 이벤트나 그룹 페이지와 연동해 자신과 같은 관심사를 보이는 사용자에게 데이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저커버그는 페이스북 이용자 중 2억 명의 싱글들에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의 진출 선언에 온라인 데이팅 업체 매치의 주가는 22% 폭락했습니다. 관련 업계의 타격이 현실화한 겁니다. 페이스북은 이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자가 스스로 웹 검색 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스캔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8월부터 소화전과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시설 5m 안에서 차량을 잠시라도 세울 수 없게 됩니다. 단속에 걸리면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주차하는 것만 금지됐지만 화재를 진압할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차도 허용되지 않도록 법을 강화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인천공항 면세지역 쓰레기통에서 3억 5천만 원 상당의 금괴 7개를 발견한 인천공항 환경미화원에게 별도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환경미화를 주 업무로 하는 인천공항 환경미화원은 유실물 관리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공항에 공용된 직원이 아닌 일반인이 금괴를 발견해 신고했다면 많게는 시세의 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을 개, 돼지에 비유한 발언으로 파면됐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징계 수위가 강등으로 낮춰졌습니다. 이번 처분으로 나 전 기획관은 직급은 낮아지지만 복직은 물론 파면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급여와 퇴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퇴직 수당도 깎이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건장한 남성들이 또 다른 한 남성을 집단으로 폭행합니다. 33살 김모 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5시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의 도로변에서 31살 박모 씨 등 7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실명 위기에 처했습니다.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생긴 시비 때문입니다.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SNS에 폭행 사건에 관한 글을 올리고 가해자들을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야구에서 홈런 하면 외야 펜스를 넘기는 호쾌한 타구가 떠오르죠. 그런데 공이 담장을 넘어가지 않아도 홈런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빠른 발로 안타를 홈런으로 바꾸는 장내 홈런의 세계를 온누리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시원하게 뻗은 타구, 유유히 홈으로 들어오는 선수들. 흔하게 볼 수 있는 홈런 풍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서 만드는 홈런도 있습니다. 두산 정진호는 안타를 친 뒤 1루를 거쳐 홈까지 110m를 15초에 달렸습니다. 상대의 어설픈 수비가 뒤따르면서 타구를 담장 너머로 보내지 않고도 홈런을 만들었습니다. 프로야구 37년 역사에서 3만 개 가까운 홈런이 터졌지만 장내 홈런은 84개가 나왔습니다. 전체 홈런에서 장내 홈런이 차지하는 비율은 0.3%. 그래서 홈런보다 훨씬 어려운 홈런으로 평가받습니다. 발만 빠르다고 장내 홈런을 척척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행운도 따라야 합니다. 외야수가 몸을 던져 수비하다 공을 빠뜨리거나 펜스를 맞힌 타구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상대의 허술한 수비가 실책으로 기록됐을 땐 홈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홈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때론 해프닝도 연출되는데 5년 전 기아 김선비는 진짜 담장을 넘긴 홈런을 치고도 오심 때문에 장내 홈런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동해 최북단 저도어장은 황금어장으로 불리죠. 겨우내 쉬었던 오징어잡이도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어민들 표정이 어둡습니다. 몇 년째 계속되는 중국 어선의 싹쓸이 고기잡이 때문입니다. 밀착 카메라 박병현 기자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강원도 고성의 대진항입니다.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북한과 가장 가까운 저도어장으로 향하는 출항 준비가 한창인데요. 제가 직접 이곳 어민들과 저도어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도어장은 동해 북방 한계선에서 불과 1.8km 떨어진 곳입니다. 새벽 5시 출항 준비를 마친 배가 하나둘 대진항을 떠납니다. 30분을 달리니 해경 경비선이 서 있습니다. 어선에 탄 인원이 출항 전에 신고한 내용과 같은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새벽 6시 해경의 무전을 시작으로 50여 척의 어선이 저도어장을 향해 빠른 속도로 이동합니다. 저도어장 내에서도 어획량이 좋은 지점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도어장에 도착했습니다. 제 뒤로 해경 경비선과 해군 군함이 있습니다. 민간 어선은 이 뒤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북한까지는 20분 거리입니다. 저도어장은 일명 황금어장으로 불렸습니다. 매년 4월부터 9개월 동안 고성군 어민만이 이곳에서 고기잡이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몸길이 3m에 달하는 대문어가 잡히는 걸로 유명합니다. 어선엔 문어 낚시용 줄과 부표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어민들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3시간의 조업을 마치고 대진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조업의 결과물은 문어 2마리 뿐입니다. 50년 가까이 저도어장에서 조업 활동을 해온 박상현 선장은 매년 어획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작년 저도어장보다는 어획고가 올해 3분의 2 정도밖에 안 돼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3억 정도, 매년 3분의 1 정도, 3분의 2 정도 지금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어획량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중국 어선입니다. 중국 어선이 북한 동해 수역에서 조업을 시작한 건 2004년부터입니다. 140여 척으로 시작했는데 지난해엔 1000여 척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 오징어잡이입니다. 오징어 거래가 활발한 곳이었던 강원도 강릉 주문진항입니다. 항구에서 오징어 손질을 하는 어민들 모습엔 수심이 가득합니다. 강내뿐이 아니라 강원도 연안대들은 한 5년째 아마 오징어 못 잡고 저리 살지. 시장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어획량도 많이 감소되지. 우리 같은 경우도 신랑들이 오징어를 잡아가 먹고 사는데 생활이 엄청 지장이 너무너무 많아요.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 새로운 해결책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서해처럼 평화 수역을 만들면 남북 공동 어로만 가능해져 중국 어선의 약탈적 조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지. 서해가 되면 동해도 안 될까. 이거 걔들도 연안에 고기가 없다 보니까 그 갈 때까지 나온다고.
이틀 후면 이곳 대진항에선 대문어 축제가 열립니다. 하지만 축제 분위기가 느껴지기보단 어민들의 어두운 표정이 보입니다. 서해 NLL 평화수역 조성뿐만 아니라 동해안 수산자원에 대한 남북의 공동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박병현입니다. 세상은 즐거움으로 가득하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장님은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햄버거 주문을 받을 때는 실수를 거듭했고 서투른 포장 탓에 연거푸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러 명의 매니저들이 제각기 다른 지시를 하는 통에 우왕좌왕 허둥지둥. 그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햄버거 체인 화이트 캐슬의 회장인 데이브 라이프였습니다. 그가 출연한 프로그램은 미국의 텔레비전 쇼인 언더커버 보스, 그러니까 대기업 최고 경영자가 변장을 한 뒤에 자신의 회사에 이른바 위장 취업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항공사 대표는 물론이고 야구단 구단주, 레스토랑 체인 대표 등 이름만 들어도 위세가 대단한 최고 경영자들이 이 위장 취업자 대열에 합류했죠. 프로그램이 오랜 기간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물론 방송을 의식한 측면도 있었겠습니다만 이른바 현장 바닥을 경험한 회장들이 진짜 회장으로 돌아온 뒤에 그동안 몰라서 못 고쳤던 부분을 하나 둘 바꿔나갔던 것입니다. 직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최고 경영자의 위장 취업은 더 좋은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착한 언더커버였을 것입니다. 이번엔 TV가 아닌 현실입니다. 바로 이곳에도 언더커버는 존재했습니다. 물론 여기선 총수가 직접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본사의 직원이 하청업체 직원으로 위장해서 현장으로 파견됐습니다. 위장 취업한 요원의 임무는 노조의 내부 정보를 캐내고 회유하는 작업.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이 언더커버 직원은 노조의 강성 인물들을 보고서로 정리해서 본사에 올려보냈습니다. 그들은 노동 현장을 사용자에게 적합하도록 그린화시키는 노조 감시용 언더커버였던 것입니다. 몇 시간 뒤면 삼성 노조 파괴 공작을 주도해온 삼성전자 서비스의 임원과 협력사 대표 등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죠. 하청업체 대표들에게는 본사가 직접 써준 대본을 읽게 했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조원마저 이른바 그린화 실적으로 취급했던 80년 무노조 공화국. 그 치밀한 과정을 지켜봤던 이들은 아직 봄이 온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제부로 이재영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법적 총수 지위에 올랐습니다. 쇄신과 준법 그리고 뒤늦은 노조 설립을 약속한 젊은 총수에게 자신의 회사 말단 직원으로 일주일간 위장 취업했던 화이트캐슬의 데이브 라이프 회장의 출연 소감을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그동안 수치로 모든 결정을 내렸지만 이제 직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을 생각하며. 물론 이 내용은 대한항공의 오너 일가에게도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어제 19대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사용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JTBC는
임기 말 회계 잔고를 0으로 만드는 이른바 후원금 땡처리 실태를 전해드렸는데 몇몇 의원실에서는 항의도 왔습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선관위에서. 근데 이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도 저희들이 잠시 후에 상세하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후원금으로 족보를 사거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낸 경우 등등입니다. 선관위의 지적을 받은 뒤에야 뒤늦게 돈을 돌려놓기도 했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정치자금으로 주차 위반 과속 등 과태료 75만 6천 원을 냈습니다. 영등포, 양천, 강서, 강남구청과 영등포경찰서와 강서경찰서 등에 17차례에 걸쳐 납부했습니다. 김 원내대표 측은 취재진에게 납부 당시에는 선관위도 문제가 없다고 했었다며 나중에 선관위가 서면 경고장을 보내와 이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배포한 2012년과 2013년, 2014년 안내서 모두 정치자금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의 19대 의원 시절 정치자금 회계 보고서입니다. 2013년 1월 후원금에서 15만 원을 빼 족보 편찬회에 줬습니다. 김 의원 측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문헌 정보를 얻는 차원에서 구입한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족보 구입은 선관위가 사적 또는 부정한 사용으로 꼽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선관위의 지적을 받고서야 돈을 메운 경우도 있습니다. 노무사 출신인 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2015년 1월부터 1년여 동안 공인노무사회의 회비를 후원금으로 냈습니다. 선관위가 문제를 제기하자 후원의 계좌에 반납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2012년 8월과 10월 보좌진들에게 1,000만 원을 상여금조로 줘 역시 선관위 지적을 받고서 후원금 계좌에 돌려놨습니다. 선관위는 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될 때 정치자금 사용 안내 책자를 의원실에 배포하고 매년 홈페이지에도 관련 자료를 게시하고 있지만 후원금 부정 사용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예, 이 내용을 취재하기 위해서 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 6만 6천 페이지를 기자들이 돌아가면서 다 봤는데 그 취재 팀장을 맡은 이윤석 기자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어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일부 의원실에서도 좀 항의가 좀 있었습니다. 물론 당사자인 의원들은 더욱더 좀 강하게 항의를 하기도 했고 자, 그 얘기 잠깐 보면 어제 저희가 일부 의원들의 정치자금 사용 실태를 보도하면서 막판에 1원까지 지출하는 그런 행태, 이른바 땡처리 관행을 비판했는데 이게 선관위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런 해명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일부 의원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약하면 선관위가 1원까지 다 써서 0원을 만들라고 지도를 했다는 겁니다. 예. 어제 저희 취재팀은 이 위법은 아니지만 갖가지 방법으로 마지막 1원까지 지출하는 의원들의 이른바 땡처리 사례를 여러 건 보도해드렸습니다. 예. 심지어 직원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76원을 지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어제 저희들이 들었는데 선관위가 만일 그런 지침을 진짜로 내렸다면 다 처리하고 나가라 이렇게 했다면 뭐 잘못한 건 없다. 이것도 일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지침은 없다는 게 선관위의 공식 입장입니다. 아, 그런 지침이 아예 없습니까? 예, 쓰고 남은 돈 전액을 잔고가 0원이 되도록 소속 정당이나 국고에 인계해야 한다는 원칙은 있지만 0원이 될 때까지 돈을 쓰라는 지침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의원실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예. 19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른 회계보고 안내 자료입니다. 이 선관위에서 각 의원실로 보낸 건데요. 당원인 경우 정당에, 비당원인 경우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예. 미인계 시 국고에 귀속된다고도 나옵니다. 예. 인계 인수서까지 첨부돼 있는데요. 어디에도 잔액을 0원으로 만들라는 설명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의원실에서 이것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 편한 대로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오해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예. 일부 의원실에선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 반대 상황을 짚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내린 지침에 맞게 행동한 의원들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임기 종료 당시 1원 이상 돈을 남겨서 소속 정당에 인계한 의원이 약 34명 정도 있었습니다. 예. 충분히 더 쓸 수 있는 돈이 남았는데도 인계한 경우 있었습니다. 예. 이 주중대사로 있는 민주당 노영민 전 의원은 마지막 67만 원을, 민주당 박혜자 전 의원은 36만 원을 이른바 땡처리하지 않고 정당에 모두 인계했습니다. 예. 또 새누리당에선 신경림 전 의원이 180만 원을 남겨 정당에 인계했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게 노영민 주중대사 측의 설명이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관위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국고기속 또는 정당에다가 인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법과 원칙 테두리 안에서 처리를 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시청자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예를 들면 뭐 76원 어저께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오늘 이제 큰 액수가 뭐 100 몇십만 원 이런 정도 수준인데, 야, 뭐 그것까지 가지고 그렇게 따질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안 하시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자기 돈이 아니고 후원받은 돈이든 어떤 돈이든, 그리고 어제 이 문제는 세금공제도 되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돈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른바 이제 그 준법 정신 이런 것을 누구보다도 의원들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를 따져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기왕에 지난번에 김기식 금감원장 사건 때도 이게 크게 얘기가 됐었고, 그 경실련이 이 문제를 또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선관위에 이걸 좀 조사하라고 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경실련은 지금 저희 취재팀과 함께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 오늘 중앙선관위에 진상조사 촉구 서한을 보내는 동시에 기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예. 어제 저희가 보도한 강기정, 이한구 전 의원 등의 정치자금 사용 논란을 철저하게 조사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선관위가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미진하다면 추후에 저희가 뭐 고발까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태까지 본 사람들이 19대 경우잖아요. 예, 19대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예, 지금은 20대고. 예, 맞습니다. 20대 의회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럼 20대 의원들은 잘 했나? 라는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20대 의원들에 대한 이 조사 결과도 보도할 예정이죠. 예, 곧 보도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윤석 기자였습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은 주한미군의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대통령이 오해를 자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문정인 미군 철수 발언한 문정인 특보 즉각 해임해야 될 것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늘은 두 가지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먼저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의 발언입니다. 오대영 기자, 야권에서는 파면을 요구했죠? 네, 문 특보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거론했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까? 네, 있긴 있었습니다. 지난달 30일 미국 시간입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인 포린 어페어스의 문 특보의 기고문이 실렸는데요. 제목은 한반도 평화의 진정한 길입니다. 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끝부분에 평화협정에 서명을 하면 주한미군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후 한국에서의 계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평화협정이 이뤄진 뒤에도 미군이 지금처럼 주둔을 이어간다면 명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두고 미군 주둔이 어렵다,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이어진 문장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그러나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에 보수층의 강한 반대가 있을 것이고 이 반대가 문 대통령에게 중요한 정치적 딜레마가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다 보면 완전한 비핵화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보수 진영에선 이걸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가시밭길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문 특보가 직접적으로 철수를 주장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 평화협정을 맺으면 미군이 철수를 해야 합니까? 이런 얘기들이 오늘 온라인에서 많이 떠돌았잖아요. 네, 소셜미디어에 많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네. 미군이 지금 현재 28,500명 정도 규모로 추산이 됩니다. 이들의 소속은 유엔 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로 나뉩니다. 이 둘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엔사입니다. 평화협정을 맺어도 곧바로 해체하거나 철수할 수 없습니다. 유엔사는 안보리 결의 84호를 근거로 195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무효로 하는 새 결의나 그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네. 유엔사가 현재 정전협정 관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이 없어진다고 곧바로 유엔사도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로서 임무가 해소됐지만 UNC 본부 자체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여기 동부에 하고 있잖아요. UNC 자체가 지금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유엔사는 그렇고 그러면 한미연합사령부는 어떻습니까? 연합사는 유엔사와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근거로 1978년 만들어졌는데요. 한국과 미국 사이의 조약입니다. 정전협정과 별개이기 때문에 평화협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의해서 한미 양국 간의 관계이지 평화협정이 체결된다 해서 주한미군 철수가 논의된다는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네,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군이 그러니까 북한의 핵 폐기 문제와 맞물려서 미군의 규모라든가 네. 역할 이런 것들이 재조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문제가 향후에 한미 양국뿐만 아니라 유엔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의 안보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키워드를 열어주시죠. 예, 첫 키워드는 박지원이 홍준표에게로 잡았습니다. 뭘 보냈나요? 과거에 박지원 의원의 전례가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일종의 굴레처럼 돼 있는데요. 예.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올 초 홍준표 대표가 기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여론조사 수치를 일부 얘기했다가 지난달 선관위로부터 미공개 여론조사 수치의 공표로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받았는데요. 예. 홍준표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당시 비보도를 전제로 기자들에게 얘기한 건데 선관위가 과잉 압박 조치를 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예. 당의 재정상 과태료 2천만 원을 감당할 수 없으니 재고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 비보도를 전제로 기자들한테 얘기하면 문제가 없나요?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상 공표는 여론조사, 미공개 여론조사 수치를 공표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에 보면 공표는 한 사람에게 얘기하더라도 그를 통하여 다수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돼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직업인 기자들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보도를 전제로 했다고 하지만 그 기자가 그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또 자유잖아요. 우선 여론조사 수치로 기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예. 일단 홍준표 대표는 지난달 30일에 이미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재심을 할 예정인데요. 박지원 의원이 과거에 비슷한 사례로 과태료를 납부한 적이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도 홍준표 대표만 따로 봐줄 수가 없다라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예. 당시 박지원 의원의 사례를 보면 지난해 대선 기간 동안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시절입니다. 당시는 같은 당이었던 안철수 후보의 여론조사 수치, 공개되지 않은 수치를 페이스북에 저렇게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이 됐습니다. 15분 만에 내렸는데 역시 과태료 2천만 원이 부과됐고요. 아, 똑같군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박지원 의원은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자진 납부를 하면 20% 감면된다기에 1,600만 원을 납부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면은 감경 20% 감경 요건은 사라집니다. 2천만 원을 다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홍준표 대표는 당 재정상 2천만 원을 납부할 수 없다라고 페이스북에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선관위에서는 개인의 행동이기 때문에 당 재정도 안 되고 정치 자금을 써서도 안 되고 개인 비용으로 납부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두 가지의 팩트체크가 있었네요. 비보도를 전제로 해도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 2천만 원 그건 개인 돈으로 내야 된다는 거 당비가 아니라. 예. 사실 돈이 없다고 처음엔 얘기했었는데 콕 집어서 당 재정상 어렵다고 한 것이 그러니까요. 특정한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원래 창원에는으로 잡았습니다. 예. 오늘 자유한국당은 경남도당이 있는 창원에서 지방선거 필승 결의대회를 가졌는데요. 예. 당시 대회장 입구에서 홍준표 대표의 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막말을 비판하는 민중당원의 시위가 좀 있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지지자들과 격한 고성이 저렇게 오가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자 홍준표 대표가 옆에 있던 당직자에게 쟤네들은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예. 그러자 관계자가 민중당에서 왔나 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홍 대표가 원래 창원에는 빨갱이들이 많아 라고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좀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이면 틀림이 없네요. 예, 여러모로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예. 홍준표 대표가 오늘 조금 전 만찬에서 이 발언에 대해서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예. 빨갱이라는 의미는 경상도에서 그런 것 같아요. 반대만 하는 사람을 우리끼리 농담으로 저 빨갱이 같다. 아 그런가요? 예. 색깔로는 아니다라는 여기서 식으로. 우리끼리란?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 한 얘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경상도에서 저런 표현을 흔히 썼다라는 겁니다. 예. 당시 현장에 있던 홍 대표 측근에게 물어보니까 민중당 시위자들과 그리고 당 지지자들과 고성이 오가는 통에 심신이 피곤한 홍 대표가 혼잣말로 한 얘기다. 특정 정당을 지칭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홍 대표로서는 지금 경남도지사 선거를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필승대회에 갔다가 논란만 늘었습니다. 예. 그럼 그냥 특정 정당을 얘기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오간 대화 속에서 민중당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정당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좀 이해는 안 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열어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 이방카의 좋아요로 잡았습니다. 눌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 영어는 like를 누른 건데요.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야 한다라고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우린 평화만 가져오면 된다. 맞습니다. 그 발언인데요. 미국 주요 언론에서도 문 대통령의 발언을 크게 다뤘습니다. 폭스뉴스는 해당 뉴스를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건데요. 좋아하는 사람에 보면 이방카 트럼프의 9만 24명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9만 124명. 124명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트럼프도 좋다라고 누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리를 빌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저런 발언을 해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본인의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에 이렇게 Peace is the prize, 평화가 상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짐짓, 나도 노벨상보다 평화가 상이다라는 식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트럼프에 대한 반대 비판 여론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래 호전적이고 좀 배타적인 기질을 보여왔기 때문에 미국 일부 언론에서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서도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은 10월에 있기 때문에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둔다면 결정이 그때인가요? 그죠? 발표가 그쯤이 납니다. 발표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좀 신경이 많이 쓰이겠네요. 욕심을 낼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을 소홀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소홀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밤사이에 비가 거의 그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소셜 라이브가 역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윤석 기자 등 이번에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이른바 땡처리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집중 취재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